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를 전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오늘 하루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있었던 주요 뉴스를 종합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 7시 뉴스 포인트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를 꽉 채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뉴스 포인트. 먼저 정치권 등 우리 사회에 있었던 일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30억대 자산가로 알려졌죠. 도곡동 할머니. 네. 이 할머니 살해 사건 용의자가 검거됐다는 소식도 했죠? 그렇습니다. 도곡동 80대 자산가 할머니 살해 사건 용의자가 오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60대 정모 씨를 긴급 체포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오후였습니다. 이 80대 후반의 여성은 자신의 자택에서 두 손이 묶인 채 시신으로 발견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긴급 체포된 정모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최저임금 인상. 정부가 불을 지폈죠. 네. 네, 과연 얼마나 어떻게 오를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전망이 어떻습니까? 아직은 성급한 얘기겠지만요. 일각에서는 이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부총리 입에서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예년보다는 많이 오를 것이다. 이런 기대 내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계에서는 언제나 그랬듯이 난색을 표하고 있고 특히 민주노총에서는 이달 말로 예정된 노동시장 구조 개편 협상을 앞두고 한마디로 노동계 달래기를 위한 일종의 사탕발림이다. 이런 주장마저 제기되는 네. 상황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5,580원입니다. 8시간 기준으로 월급으로 계산을 하면 116만 6,200원 정도를 가져가게 됩니다. 이 보수적인 시각에서는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6,000원을 얼마나 넘길 수 있을지 일단 이것부터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네, 최저임금 인상에 관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이죠. 네. 이기권 장관도 지지 입장을 나타냈다고요? 그렇습니다. 경제부총리나 노동부 장관이나 임금 인상에 대해서 지금 이구동성입니다. 하지만 그 배경에 대해서는 좀 시각차가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기권 장관은 오늘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우리나라의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에 속하고 또 근로자 간 임금 격차가 크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저물가 극복과 내수 진작을 위해서 필요성을 강조했다면 네. 노동장관은 격차 해소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 장관은 이 영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완책도 찾아보겠다. 이런 신중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각에서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최저위원회는 오늘 8월경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네. 마크 리포트 미국 대사 비습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기종 씨에 대해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없는지 수사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경찰은 오늘 김 씨의 사무실 등에서 압수한 문건 30여 건을 외부 전문기관에 감정 의뢰한 결과 10여 건에서 이적성이 있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요, 이 공범 내지 배후 자금 지원이 있었는지도 수사 중이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이번 범행과 이적 표현물 소지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경찰은 지속해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보면 이적성이 의심되는 서적 등을 단순 소지한 것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일각에서는 여론몰이 수사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경찰은 이 김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당시에 국보법 위반 혐의를 포함시키려고 했지만 검찰이 이것을 반려했다고 합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귀국했죠. 네. 그리고 귀국하자마자 리포트 미국 대사 병문안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중동 4개국 순방을 하고 오늘 돌아왔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성남공항을 통해 귀국한 직후에 첫 일정으로 이번 중에 리포트 미국 대사를 병문안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2006년에 저도 비슷한 일을 당해서 바로 이 병원에서 2시간 반 수술을 받았는데 대사님도 같은 일을 당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니 더 가슴이 아팠다면서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리포트 대사는 같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도 큰 인연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화답했고요. 또 정부와 한국 국민들이 보여준 관심과 위로에 감사하다. 한미관계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주한 미국 대사 비습 사건과 관련해서 새누리당이 안보 문제를
전국 전면에 부각시키고 있다는 보도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만지작거리기만 했던 정책 내지 법안들에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당장 논란이 일고 있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우리 사드라고 부르죠. 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비롯해서 테러 방지법을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새누리당이 발의한 3개의 테러 방지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데 최근 빈발하는 테러에 대비하는 입법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유승민 대표는 사드 문제를 언급했는데요. 리퍼트 대사 테러와 연관지어 생각할 성격은 아니라면서도 국가 생존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당이 치열한 토론을 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정부 여당은 이번 주에 당정청 회의를 열어서 방금 말씀하신 사드와 테러 방지법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당정청 회의가 오늘 15일 날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회의에서 이 문제들을 집중 부각시킬 예정입니다. 또 조만간 정책 의총을 열어서요. 네.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장 4월 29일에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고요. 또 내년 4월에는 총선이 있습니다. 이딴 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보수 성향의 표들을 결집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드의 경우에 지금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고요.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실질적으로 우리 정부의 협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죠. 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네. 내년에 총선에 출마할 거냐 뭐 이 얘기가 쟁점으로 떠올랐군요. 그렇습니다. 정책도 중요한데요. 사실 정치권에선 이게 더 중요했던 거 봅니다. 네. 이른바 10개월짜리 시한부 장관 논란 오늘 정말 본격화됐습니다. 현직 의원이죠. 유기준 유일호 후보자는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내년 1월경에는 장관직을 사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야당이 궁금했던지 집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먼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요. 이 산적한 해수부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그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한 답변을 지금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즉답을 회피했습니다. 유일호 후보자도 확답을 피한 채 이 총선에 출마한다면 시간이 많지 않다는 지적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이 짧은 기간에도 기초를 만들어내는 것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명확하게 노라고 답변하지 않으면 예스라고 해석되는데요. 네. 네, 굳이 말하지 않아도 해석은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에는 나라박 소식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세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월드포인트 YTN 국제부의 김종욱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일본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네. 두 나라는 모두 전쟁을 일으킨 국가인데 과거사에 대한 태도는 사뭇 다르죠. 네네. 오늘 독일 총리가 일본에 대해서 따끔한 소리를 한마디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 한마디로 과거를 정면으로 마주봐라 이런 주문인데요. 그 메르켈 총리는 도쿄도에서 강연한 뒤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전후 70년을 맞은 일본이 역사 문제를 둘러싼 중국, 한국과의 갈등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느냐는 질의가 나왔는데요. 메르켈 총리는 독일은 과거와 정면으로 마주했다면서 주변국의 관용도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네. 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저지른 유대인 대학살 등을 정직히 사죄해서 프랑스, 폴란드 등과 관계를 개선할 수 있었음을 가리킨 건데요. 네. 일본에 대해서 직접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과거 침략사를 솔직하게 인정, 사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독일은 유대인 학살을 포함한 전쟁 범죄에 대해서 네. 그동안 금전 보상은 물론 해마다 추모와 사죄의 뜻을 밝혀왔는데요. 틈만 나면 과거사를 부인하는 일본 정치 지도자들과는 뚜렷하게 비교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확실하게 다르죠. 네. 네네. 자,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 하면 스모그에 따른 환경 오염으로 악명이 높은데요. 네. 이 스모그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하나가 중국제를 흔들고 있다면서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CCTV 전 간판 앵커인 차이징이 자기의 돈 1억 7,500만 원을 들여서 만든 충딩 지샤, 즉 돔 지붕 아래서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입니다. 네. 수도 베이징 시민들은 마치 거대한 스모그 실험실에서 역사에 유례없는 인체 실험을 당하는 것처럼 살고 있다는 말로 문제점을 묘사했는데요. 그 공개 초기부터 인기가 워낙 높아서 지난 주말 조회수가 2억 회를 넘겼습니다. 네.
중국 정부도 처음에는 훌륭한 내용이라고 호평을 했습니다만 그런데 돌연 지난 6일을 전후해서 온라인에서 이 다큐와 관련된 기사를 일제히 지우고 접속도 전면 차단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큰 파급 효과에 당황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네티즌들은 이런 조치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스모그에 스모그에 관한 영화를 만들거나 논하는 것 또는 보는 건 불법이지만 네. 스모그를 만들어내는 건 완전히 합법인 나라다. 이런 댓글이 네티즌들의 심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정권의 불편한 내용을 국민들이 접할 수 없게 막아온 중국 정부의 태도가 환경 문제에도 예외가 아닌 모양입니다. 네. 이번에는 인도입니다. 네. 인도에서도 다큐멘터리 방송 금지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다는데 이건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인도도 역시 다큐멘터리가 문제인데요. 네. 그 인도 정부가 최근 여대생을 성폭행한 범인의 인터뷰를 담은 다큐 영화 방영을 금지했습니다. 네. 인도의 영어 뉴스 채널 NDTV가 항의의 뜻으로 1시간 동안 침묵 방송을 내보냈는데요. 네. 그 불이 붙은 램프와 인도의 딸이라는 글자만 있는 화면을 소리 없이 방송한 겁니다. NDTV 편집국장은 트위터에 소리치지 않는 대신 듣겠다는 글을 올려서 방송 금지를 애둘러 비판했고요. 네. 다큐멘터리 취지가 인도의 여성 현실에 대한 논의를 일으키려는 것이었으며 강조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과 다큐 영화 제작자 레슬리 우드윈이 함께 만든 인도의 딸이라는 이 다큐는 2012년 말 뉴델리의 한 버스에서 여대생이 집단 성폭행에 이어서 잔인하게 살해당한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사형 선고를 받고 수감된 범인들의 인터뷰인데요. 네. 범인들은 품위 있는 여성은 밤 9시에 나다니지 않는다. 성폭행 당할 때 저항하지 말고 조용히 허락해야 한다는 그런 뻔뻔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네. 그래서 인도 전역이 분노로 들끓었고요. 그렇겠죠. 정부와 법원이 마침내 방송을 금지했습니다. BBC도 여성의 날인 8일에 7개국에서 동시 방송하려던 계획을 바꿔서 지난 5일 영국에서만 일단 먼저 방송했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YTN 국제부의 김종욱 기자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경향, 아시아 전문 월간지 매거진엔 구독권을 드립니다.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정치개혁 특집 화합의 정치를 말하다로 진행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정치권에 대해서 엄청난 불신과 실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설훈 의원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치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요, 네. 한 30년 넘게 되는 것 같으네요. 그래요? 예. 아주 이제 학창 시절 때 민주화 운동하시고 저거 하시는 고초를 많이 겪으셨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거 빼고 네.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기 시작한 게 이게 김대중 총재로 계실 때 85년에 제가 그 비서실에 들어갔거든요. 85년에 김대중 총재 비서로 정치 활동을 시작하신 셈이네요. 그때는 김대중 선생이었죠. 선생. 네. 그래서 85년 4월 1일일 겁니다. 네. 그때부터 시작해서 네. 뭐 그전에 같이 재판을 받았던 그런 걸 다 빼고더라도 네. 지금 30년이 훌쩍 넘었네요. 그렇군요. 네. 네. 그 전에 재판 받으신 거는 뭐 긴급조치 구호도 있으셨고. 네, 긴급조치 구호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도 내란음모 있었고. 사건으로 해서 네. 날짜를 세어보니까 꼬박 5년을 살았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예.
그때 좀 뭐 형집행정지 이런 것도 좀 빨리 좀 내달라고 그러셨어요. 79년에 처음 나왔다가 네. 2달 만에 다시 또 들어갔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그리고 또 석 달, 넉 달 뒤에 또 들어가고 네. 이런 상황이 계속됐죠. 그러다가 이제 김대중 총재, 선생이라고 네. 그러셨는데 네. 비서로 이제 본격적으로 정계 임무를 하셨네요. 그랬죠. 네. 85년도입니다. 그때 내가 정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던가요? 그때는요, 정치라기보다도 민주주의를 이뤄야 된다. 민주화를 이뤄야 한다. 그런 일념이었지. 네. 제가 뭐 정치인이 된다 이런 생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정치인이 비서로 활동하면서 그냥 네. 이렇게 뭐 민주화에 기여해 보겠다 이런. 그때 사실은 저는 김대중 내란너무 사건의 공범이었거든요. 그때 문익환 목사님 뭐 이런 제야 분들하고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제에 있던 특히 문 목사님 같은 분들이 김대중 총재를 김대중 선생을 혼자 두면 안 된다. 누군가 우리와 연결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야 한다. 그 다리 역할로 저를 이제 선택을 하셨어요. 자네가 거기 가 있어. 이렇게 된 겁니다. 지령을 받으셨네. 파견된 거죠. 문익환 목사께서 아주 지령을 하셔가지고 파견하셨네. 한 분의 의견이 아니고 네. 제야 전체 어른들의 뜻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그로부터 이제 계속 이제 정치권에서 계시다 보니까 뭐 지구당 위원장도 하시고 출마도 하셔서 국회의원도 하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한 30년 그 정치하시다고 그러시는데요. 예. 돌이켜보신 거 어떻습니까? 하신만 하신 일이었습니까? 이건 해야 되는 일이라 해야 생각하는데. 되는 일이다. 예. 그런데 정치가 워낙 국민들로부터 네. 비난을 받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오늘 그 얘기를 예. 좀 이제 말씀을 좀 듣고 싶은 저도 참 건데. 어떨 때는 네. 내가 왜 정치인 됐나 하는 이런 후회가 될 때도 많아요. 네. 워낙 막말로 욕을 들어 먹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게 한편으로 보면은 네. 이 정치인의 숙명인 것 같아요. 숙명? 예. 왜냐하면 국민들은 정치를 잘 못한다고 할 권리가 있다 생각해요. 아, 그래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전 세계 정치인들이 네. 이 존경받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네. 대부분 다 비난받고 있어요. 그 왜 그런 거 가만 생각해 봤는데 네. 국민들이 정치를 잘한다고 그러면요. 네. 오만해질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못한다고 한다고요? 일부러 못한다기보다도. 그건 아니겠죠. 예. 어쨌든 국민들은 정치를 잘 못한다고 평할 권리가 있고 네. 그리고 지금까지 정치 이래로 잘한 정치인이라고 평을 받은 분들이 그렇게 없었던 거 별로 아닌가. 없어요. 예. 기억이 안 나요.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정치를 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정치를 잘못해서 욕을 먹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순리 아닙니까?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반성 많이 하죠. 어떻게 네. 해야 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정치가 될 것인가. 네. 반성을 하는데 그 해법을 찾기는 아주 쉬운데 네. 답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답은 있어요? 있어요. 오. 이 정치라는 게 대화거든요. 대화 속에서 문제를 찾아야 되는데 대화가 안 되고 서로 투쟁만 앞서는 이런 상황이 싸우고. 워낙 있었죠. 일방적인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네. 군사 독재 시절에는 싸워야 됐으니까요. 네, 그때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시절은 아닌데 네. 더 불구하고 이게 대화 잘 안 돼요. 하면 안타깝습니다. 그러게 말이죠. 네. 오늘은 이 머리 아픈 정치 현안보다도 편하게 그동안 30년 동안 정치를 해보셨으니까 편할 날이 없어요. 우리 정치에 무엇이 문제고 지금 느끼시는 소외는 어떠시고 또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좀 가볍게 듣는 시간으로 그렇게 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예, 이제 고맙습니다. 대화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대화하는 것도 이거 연습해야 됩니까? 일종의 이게- 트레이닝이 필요하다 봅니다. 그렇죠. 훈련이 좀 예. 필요하죠. 어릴 때부터 대화하는 이 트레이닝을 받아야 되는데 네. 우리 토론 문화에 익숙해 있지 않거든요. 네. 한때 그 TV 같은 데서 토론 문화가 이렇게 좀 잘 되는 것 같더니 그런 것도 다 사라지고 네. 그래서 토론을 어렸을 때부터 시키고 그리고 남의 말을 경청하고 예. 이런 습관들을 길러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학교 교육을 통해서. 네. 잘 안 돼 그러니까 있어요. 이 분석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우리나라 정치권이 왜 그러냐.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과거의 독재 정권 시절 또는 네. 민주화 시절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 간의 서로 투쟁적인 그런 관계가 계속되어 왔다. 그래서 뭐 대화를 할 생각 아니고 서로 누가 이기느냐 그런 그런 시절이 상당 기간 지나갔죠. 이제는 네. 그런데 이제는 대화로 풀어야 되는 시점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습관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도 그런 거 아니냐. 그게 이제 잔상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잔상이 남아 있는 네. 거 아니냐. 예. 우리 다음 세대는 좀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럴까요? 네. 다음 세대는 뭐 몇 년 후를 말씀하십니까? 글쎄요, 이제부터 바로 시작되고 있다고 봐야죠. 50년 후는 아니고요. 아니 이제 민주화도 됐고 산업화도 됐으니까 네.
이제 남북 관계가 있으니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어쨌든 적어도 민주주의와 산업화 세력이 싸우는 이런 상황은 극복돼야 한다고 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남쪽에서나 그야말로 남남 갈등을 극복하고 네. 남쪽에서 대화가 좀 잘 되는 모습이 이루어져야 그래야 이제 남북 간의 관계도 잘 풀리지 않을까요? 그게 시작이죠. 네. 그게 돼야 남남에서의 연습을 더 먼저 해야 하는 게 아닌가. 남남 갈등을 푸는 이런 노력들을 해야 할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 국회의원들 정치하시는 분들을 개별적으로 만나보면요. 다들 인상도 좋고요. 네. 또 말도 잘하고 말이죠. 싸건싸건 하시고. 그런데 그래 보통은 싸웁니까? 그게요. 일종의 집단 논리 같은 게 있는 것 같고. 집단 논리.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경쟁심 같은 것도 나오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쉽게 싸움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 얘기를 잠깐만 해보면 그때 이제 야당에서 장 밖으로 뛰쳐나가지 않았습니까? 제장. 여당이 야당되면 또 튀어나가고 예. 또 우리 야당이 또 여당되면 튀어나가고 그렇죠. 막으려고 하고 이런 예. 게 자꾸 되풀이되는 그래서 거죠. 새누리당이 과거에 야당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랬었죠. 그때도 뭐 그냥 여러 가지 소란이 많이 있었고. 사립학교법 두고 그랬었죠. 네. 그리고 이 장외 투쟁하고 어쩌고 하고 또 한쪽에서 막 억지로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하고 그런 거 할 때 저는 그때 장외 투쟁하는 거 좀 비판했거든요. 네. 아, 장례 들어와서 싸우려면 장례 들어와서 싸우세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뭐 어느 한쪽을 편들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객관적으로 좀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지나놓고 보시면 이게 장외 그렇죠. 투쟁인 이런 거. 장내에서 싸우는 게 원칙이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네. 그때 그 상황들을 들여다보면 장내에서 싸우는 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라고 네. 판단하고 튀어나가서 이제 밖에서 싸우죠. 그렇게 뛰쳐나갔겠지만 그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안에서 그래서 싸우죠. 지금 제가 생각하면요. 네. 그게 꼭 잘한 것이냐 네. 이런 판단을 한참 지났어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돌이켜보면 지금 그걸 이 대화로서 풀 수 없었던 것인가 네. 이런 이제 후회도 있고 하는데 그 시간이 지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단위 상황에서는 아이고 그게 잘 안 돼요. 머리 나쁘신 분들도 아닌데 언제까지 그 시간이 지나갈까? 이 상대가 있으니까요. 네. 우리도 그렇지만은 여당도 우리와 같이 이렇게 같은 수준으로 생각하면 좋은데 네. 그게 서로 잘 안 돼요. 네. 여당에서는 그냥 밀어붙이고 말이죠. 그냥 그냥 심지어는 약 올리기도 하고 말이죠. 뭐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뭐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대화의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이제 중요한 이제 문제점을 지적해 내셨는데 그 외에 또 어떤 점들이 마음에 좀 걸리시나요? 한국 정치판이 왜 약속을 하면 지킬 줄 알아야 되거든요. 약속이요. 네. 약속. 약속이 안 지켜지는 게 제일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이를테면 대통령께서 지난 선거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은 이게 말하자면 공약이지 생각입니까? 그걸 지키려고 해야 되거든요. 물론 지키려고 했겠죠. 그러나 못 지킬 약속 같으면 아예 안 해야죠. 그리고 약속을 부득이하게 어기게 될 경우에는 네. 제가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해서 제가 도저히 약속을 못 지키겠습니다. 네. 국민에게 사실을 밝혀주고 소소한 내역을 알리고 이래서 제가 못할 테니까 국민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사과와 그리고 이유를 국민들이 좀 알아듣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 없이 그냥 일방으로 결정하고 일방으로 지나가 버리거든요. 네. 이런 게 거듭되니까 국민들이 야 이게 정치라는 게 참 믿을 거 못 되구나. 이런 판단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게 되죠. 네. 공약 정치에 관해서는 또 제가 해야 할 말씀을 다 하시버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매니페스토 운동한 사람이고. 그렇죠.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공약 얘기 별로 안 나왔었어요. 저희들이 이제 매니페스토 운동하면서 이제 공약을 꼭 지켜야 된다. 지키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왔었죠.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민주주의도 것이. 됐고 산업화도 지금 거의 다 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부터는 다툼이 있다면 정책을 고 다퉈야죠. 그 정책을 얻어서 잘하면은 뭐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받는 거고 정책이 실현이 안 되면은 책임져야 되죠. 근데 그런 이제 과정으로 좀 성숙한 단계로 가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는 정치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정책 그러니까 다툼을 해야죠. 여야가 정책 가지고 선의의 경쟁을 하면 우리 국민들이 이 보기에는 참 이뻐 보일 것 같은데. 뭐 이뻐 보인다기보다도 내가 어디를 선택을 해야겠다는 게 결정을 쉽게 할 수 있는 조건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지역적 판단에 의해서 이게 묶여 있으니까 그런 정책 선거 결과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선거가 안 되는 셈이 많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잠시 후에 좀 쉬셨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지역구도 고착화돼 있고 지역적인 싸움하고 말이죠. 그래서 정책 경쟁을 아직 못하고 옛날 패권주의, 승자 독식 뭐 이런 이제 정책이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 여당도 해보시고 야당도 해보셨는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신데 그 당내 문제는 어떻습니까? 당내는 어떤 당내는 지금 문재인 체제로 이제 그러니까 진행되고 있는데 의외로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참 사실은 틀어놓고 말하면은 당 대표를 안 하시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근데 지금 그 당 대표로서 이 당을 이끌어가고 있는 부분은 걱정했던 거를 걷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의외로 적응을 잘하고 당을 잘 이끌어가고 있다 생각합니다. 참 다행스럽게 문 대표는 그런데 이 고질적으로 이 정당 안에 어떤 내부적인 문제, 해결해야 할 문제, 이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당은 어차피 이 집단과 집단의 모임이기 때문에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내 투쟁이 있죠. 싸움이 있게 돼 있는데 이걸 얼마나 합리적으로 이 경쟁할 것인가 또는 대화로서 문제를 풀어낼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야당은 밖에 이제 싸워야 할 대상이 있으니까요. 여당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위기감 때문에 당 내에서는 싸움을 최소화하고 단결하자 이 논리가 아주 잘 먹혀 들어갔죠. 단결하자. 그 논리 앞에서 누구도 반발을 못 하죠. 그런 게 이제 전통으로 돼 있으니까 큰 흐름으로 보면은 거의 우리는 함께 가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당내 물론 보수 입장과 좀 더 진보적 입장을 갖고 있는 분들은 나눠져 있긴 합니다만은 그게 결정적인 건 아니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가 되는 모습을 항상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내 문제점들로 들라면은 저는 뭐 크게 이게 지금 우리가 지적해야 할 문제다. 정책 개발에 좀 더 매진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합니다. 혹시 그 당내 그 개파 정치 때문에 너무 좀 야당이 불신을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은 안 들어요? 그건 개파는요. 사실은 거의 소멸됐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멸됐어요? 완전 소멸된 거라고 말하기는 민주연합이 지금 개파 소멸됐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는요. 사람들이 그것도 아직 그 예전 생각이 젖어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개파에 우두머리 되는 분이 공천을 책임지고 또는 정치 자금을 책임지고 이런 구조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전혀 그게 필요 없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공천권을 두고 아주 싸움이 크다. 공천권 저는요. 제가 일틈 제 사례를 들어서 얘기한다면은 제가 지금 부천 논미을 지역 위원장이고 그리고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예선전을 치르는데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왜요? 당내 경선을 했죠. 거의 대부분 다 당내 경선을 거칩니다. 거의 뭐 90% 이상의 당내 경선을 거치기 때문에 이건 뭐 예전 보수 뭐 이런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치열한 경선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필요 없고 보수가 필요 없고 돈 정치자금 어떻게 씁니까? 큰일 나죠. 그러니까 지금 돈과 정치 보수로부터 공천으로부터 해방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이게 이 무슨 당내 개파가 있다라는 것은 참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개파는 거의 소멸됐습니다. 그럼 뭐가 있느냐? 시시때때로 어떤 정책에 어떤 상황에서 뭉쳤다가 흩어지고 이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결속력이 강력하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주 느슨해요. 나는 A 있다, B 있다, C 있다, D 있다가 이렇게 있다면은 각자 왔다 갔다 해요. 지금 현상은 그렇습니다. 이게 정확한 건데 그 내부에 들어있지 않는 사람들이 밖에서 볼 때는 이 개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아니, 당내에 계신 분들도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우리 당내 개파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요. 그건 제가 볼 때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표현일 거라 생각합니다. 보세요. 알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말씀은 잠시 쉬셨다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설훈 의원과 함께 정치개혁 특집 화합의 정치 말하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윤이 엄마. 민호 아버님. 당신의 이름 대신 누구 엄마, 아빠로 불리는 일이 많아졌다면 악사 자동차 보험과 만나세요. 당신과 자녀에게 꼭 필요한 보장을 다이렉트로 더 저렴하게, 모바일로 간편하게.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네,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죠. 내년 최저임금 적정 수준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5540번님께서는요. 지금의 2배로 올려야 합니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주장하셨군요. 3352번님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있는 법이나 제대로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24시간 근무하면서 휴게 시간 어쩌고 하면서 17시간 계산해 주는 게 최저임금인가요? 라고 적어주셨고요. 9466번님께서는 지금 같은 불경기에 일자리도 부족한데 시급을 올린다니 심히 걱정입니다. 라는 의견도 주신 분이 계시는군요. 네.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죠.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4부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설훈 의원과 함께 정치개혁 특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뉴스 정면 승부 정치개혁 특집 화합의 정치를 말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설훈 의원 초대했습니다. 설훈 의원님 지금 저 위원장 맡고 계시죠? 상임위원회 그렇죠? 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네, 교육문화체육 관광위원회. 아, 하여튼 명칭 길어요. 네, 깁니다. 근데 이 위원회면 이제 정부 부처는 2개입니까? 예. 교육부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예, 아주 중요한 일을 맡아가고 계시는 지금 뭐 현안은 어떤 겁니까? 현안 뭐 교육부에도 있고 이 문체부에도 있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사립대학 문제, 그런 게 몇 가지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경제와 연결되어 있는데 교육부 내에 비정규직이 많이 있습니다. 아, 예. 근데 이분들을 교육 공무식으로 해서 법을 하나 만들자. 그걸 이제 교육부에다 제의를 하고 있는데 여당이 그걸 안 받아요. 그래서 이게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정치개혁 특집 한국 정치에 관한 깊은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하실 때 한국의 이제 정치가 대화 정치가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좀 본격적으로 여쭤보는데 이 대화 정치 안 되는 그 원인은 뭐고 아니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풀어갈 수 있겠다. 혹시 평소에 생각하신 점이 있습니까? 이 경험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면. 예, 대화 정치가 안 되는 이유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요. 자기 주장이. 예. 아니, 뭐, 여당은 여당대로 어떤 원칙을 세워놓으면은 그걸 안 바꾸려고 그래요. 그런데 대화라는 것은 힘을 가진 쪽, 권력을 진 쪽이 이 정치를 풀어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정치는 푸는 것인데 그러면은 일테면 대통령께서 전국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에 따라서 대화가 됩니다. 대통령이 전국을 풀려고 생각하신다면은 대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되겠다. 뭐 그것까지는 좋은데 국정 운영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확 막힙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야당의 얘기를 들어가면서 하겠다. 이게 답인데요. 그게 없어요. 야당의 얘기는 그건 차치하고 내가 해야 할 일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 이러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이유 첫째일 거라 생각합니다. 대화가 되려면은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이걸 상대가 있으니까 국민 전체를 상대로서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첫째로 당신은 51% 지지를 받았지만은 49% 지지 안 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얘기를 듣고 그분들과 함께 가야 되겠다. 이게 돼야 되는데 그 생각이 그 배려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대화가 안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그 생각을 근본부터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그게 되면은 우리 정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상황이 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특히 대화라는 것은 야당과의 대화를 생각하거든요. 국민과의 대화이니까 야당과 대화할 이 채널 또는 정기적 어떤 이 미팅 이런 게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를테면은 제가 예전에 그 비상대책위원으로
할 때 청와대에서 대통령하고 면담을 했었습니다. 예. 우리 당의 비상대책위원들하고 대통령하고 면담을 했었습니다. 현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식사를 했는데 예.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다 했었어요. 예. 그때 끝나고 나는데 지지율이 올라갔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예. 그거거든요. 예.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정치를 풀자. 예. 그 대화라는 것은 야당이 얘기를 귀담아 듣는 게 대화의 시작입니다. 네. 그걸 좀 하십사라고 하는데 안 돼요. 그게.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걸 보면 참, 예. 정말 그 여권 쪽에 대통령 쪽에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들려지는데 그런데 결국 이제 지금 손원 의원님께서는 지금 야당 의원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 탓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상대방이 변해야 된다라는 지적을 하시고 네. 상대방이 변할 것을 요구하시는 발언으로 들리거든요. 뭐 그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예, 그렇게 들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전국을 진 쪽은 정부이고 여당입니다. 정권 진 쪽은 그쪽이다.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 시작은 그쪽에서 풀어나가야 합니다. 그 옛날에 여당 하실 때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요. 방법이 하나 있다 생각합니다. 방법.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전 대통령 되신 분들이 네. 어떤 함정에 빠지느냐 하면요. 네. 그 역대 대통령마다 다 그랬습니다. 네. 대통령 중심제 하에 이게 일종의 병인데요. 예. 대통령 되는 순간에 이 판단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거 왜요? 권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이 집중. 예. 권력의 병에 들어가면은 예. 이건 참 곤란해요. 예. 아주 작은 예로 예. 제가 잘 아는 친구 중에 대통령 청와대 과거입니다. 과거 청와대에 이 행정관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예. 수석 비서관도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걸 사석에 털어놓는 얘기였으니까 지나간 얘기입니다. 네네네. 자기가 행정관이 되어 보니까 네. 국회의원이고 장관이고 다 자기 밑으로 보이더라는 겁니다. 일개 행정관이요? 그렇습니다. 청와대 행정관이. 그게 청와대의 구조입니다. 와. 그렇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토로했어요. 이게 놀라운 얘기네요. 놀라운 얘기예요. 뭐 놀랍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만의 일이 아니고 대통령 제하에서 청와대 위상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걸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항상 현판에다가 너 자신을 알라라 딱 써놓고 그걸 매일 보면서 지나가면은 적어도 이런 문제는 안 생길 것 아닌가. 다음 대통령 꼭 좀 권하고 싶어요. 우리 대통령이 된다면은 야당 대통령이 된다면은 전 적극 그걸 권장할 생각입니다. 그걸 좀 써놓고 매일 보고 국민과의 대화를 생각하고 하십시오. 그걸 권하고 싶어요. 좀 전에 말씀하실 때 대통령에 대해서 워낙에 권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일개 행정부까지 그냥 뭐 장관도 우습게 볼 정도의 마음을 가진다. 그렇게 이렇게 되죠. 말씀하셨죠. 예. 그렇다면 근본적인 원인은 대통령의 권력이 너무 집중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분권형 대통령제를 하든지 뭔가 그런 정치 체제를 도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바로 개헌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요. 저는 그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네. 그건 저는 이렇게 봅니다. 대통령이 우선 여야가 합의가 돼야 합니다. 개헌 방향에 대해서 당연하죠. 합의가 돼야 되고 그 합의가 없으면 곤란합니다. 네. 첫째 그게 필요하고 둘째는 대통령께서 개헌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대통령을 출마할 때 개헌하겠다는 걸 국민에게 공포를 해야 합니다. 제가 했습니다. 당선되면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했고요. 그 당시에 문재인 후보도 했어요. 하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그리고 당선된 지 6개월 내에 그 지켜라. 작업을 해야 합니다. 네. 그렇게 하면 그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개헌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개헌론을 주장하고 있는 건 당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시청과 어떻게 하면은 이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그럼 있는 지금 겁니다. 이 정권에서는 개헌의 시기를 놓쳤다고 생각하십니까? 놓쳤습니다. 그래요? 지금이라도 하면 되죠. 지금이라도 하면 되지만 개헌이라는 게 일종의 블랙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맞다고 봅니다. 다른 문제 다 그게 녹아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럴 리는 뭐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 방안이 이미 다 연구가 많이 돼 있대요. 뭐 연구가 되어 있겠지만 저는 국회에서도 우선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내각 책임제 또는 이원 집정 문제 할 것이냐 그 문제와 근데 국민은 4년 중임제 대통령제를 원하고 있습니다. 절대 다수가. 이게 국회의원들과 국민과의 차이점이 그겁니다. 이걸 국민들을 설득시키기가 절대로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란 말씀이시죠. 그런데 겁니다. 지금 뭐 대체적으로 논의가 여러 가지 이제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헌법 자체가 대통령 중심제라고 하지만 거기에는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가 많이 개입이 돼 있습니다. 많이 개입. 그래서 사실 절충령이라고 그러고 부통령을 두지 않고 국무총리를 두고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동의를 받게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것도 이제 의원 내각적인 요소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걸 잘 활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있지만은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의 힘의 이 비율로 따져본다면은 예. 미국 대통령보다 한국 대통령이 훨씬 막강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대통령 중심제라도 아주 지독한 대통령 중심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권한 분산이 필요하다는 그래서 권한 주장이 분산을 하자는 나오는데, 거죠. 나오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들어가면은 쉽지 않은 그래서 소모적인 이제 논쟁이 될 수밖에 이미 없습니다. 이 전 국회에도 그렇고 그 전 국회도 그렇고 국회의원들이 모여져 있는 뭐 개헌하는 하자는 모임도 있었고 또 국회의장이 위촉한 무슨 자원위원회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개헌 안도 만들어냈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저 법제처에도 말이죠. 헌법 요구 다 돼 있답니다. 네. 문제는 이게 메뉴가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고르기만 하면 된대요. 그 국민투표 붙이죠 뭐. 한 달이면 다 끝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안 되나요? 예, 쉽지 않을 것 아, 같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대통령의 권한이 좀 분산돼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동의하시는군요. 동의합니다. 아, 그것이 우리나라에 너무 지나치다. 예. 이걸 좀 분산시키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냥 이거 구경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무총리에게 더 많은 권한을 준다거나 저의 아이디어에 의하면 죄송합니다만 저의 아이디어에 의하면 청와대 비서실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 뭐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데요. 그래도 장관 임명권을 이 대통령이 쥐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으리라 생각하고 예. 그 임명권 자체를 줄이는 게 필요하죠. 이를테면은 국방장관과 안보에 관한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네. 나머지는 총리가 알아서 결정하게끔 네. 이제 위원집정제가 되겠죠. 뭐 그것도 하나의 뭐 방법이 예, 있죠.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인데. 이 대통령 권한을 이 분산시키는 장치가 없으면은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치를 만들자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만드는까지는 좋은데 네.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가면은 확 달라집니다. 방법은 워낙 많아가지고 네. 혼란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블랙홀일 거다.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뭐 방 대서까지 방안 만들어 가지고 좀 골라잡기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어렵게 알겠습니다. 예. 대통령 권한의 집중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 선의의 정책 경쟁을 좀 가로막고 자기 고집을 자꾸 부리게 되는 그런 결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네. 네. 그 대화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서 앞에 이제 정부 여당 쪽이 변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야당은 어떻게 변해야 됩니까? 대화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서. 야당도 야당은 좀 참으면 안 됩니까? 참아야 한다고 봅니다. 예, 그건 좋은 지적입니다. 참아야 되는데 이게 참고 싶어요. 예. 참고 싶은데 예. 기본적인 룰에서 틀어지니까 네. 참기 어려운 상황으로 자꾸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어떨 때 보면은 이거 참아야 되는데 참기 힘든 상황이 계속 나와요. 네. 그러니까 참 저도 모르게 막 싸움에 들어가고 서른 의원님 제가 가끔 또 큰 소리 한마디씩 하시잖아요. 합니다. 하는데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 야당도 변하고 여당도 변하고 또 여당이 더 먼저 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참 대화 정치, 이 화합의 정치 참 어렵군요. 어렵습니다. 네? 이렇게 하려면 어느 분은 그래도 그냥 국회의원들 다 바꾸면 된다고요. 근데 바꿔도 똑같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 쉽지 않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화 정치를 풀어나가야 한다라는 말씀이 계셨고 또 그다음에 약속의 정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매니페스토 운동을 근 10년 가까이 하면서 야 정말 우리가 참 뻥치는 고약을 많이 했다. 그 역사가 많습니다. 맞죠. 과거에 이 김대중 대통령 비서를 하셨으니까 여쭤보지만 그때 DJP 연합해가지고 내각제 한다고 딱 그랬거든요. 네. 근데 한 달, 1년 있다가 딱 깨버렸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갖고 그때부터 김종필 씨하고 틀어졌죠? 결국은 맞습니다. 아닙니까? 예. 제가 지금 그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예. 그 말씀 좀 해 주시죠. 우리 김대중 대통령을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이러는데. 예. 살아계실 때 여쭤보려고 했는데 못 여쭤봤어요. 예. 왜 DJP 연합이 깨졌습니까? 네. 그걸 깨고 난 뒤부터 우리 급전직하로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랬던가요? 예. 그래서 전 그게 너무너무 아쉬워요. 그때 약속대로 내각제로 들어갔더라면은 이게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마지막 대통령이 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대통령 본인은 다 하고 맞추고. 그렇죠. 그 다음 때부터 내각제를 그렇죠. 건데. 예. 그렇게 하시자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그걸 못 하셨을까? 근데 그거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도 모르셨어요? 네,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못 여쭤봤어요? 못 여쭤봤습니다. 근데 이제 JP가 살아 계시니까 언제 기회 되면 여쭤볼까 싶은데 두 분 말씀 맞춰봐야 되는데 그렇죠. 영원한 미스테리 모름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쉬운 거는 그때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JP하고 약속이었지만은 약속은 약속이고 국민을 상대로 한 약속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걸 지켰더라면 어땠을까? 네.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 노태우 대통령도 1년 당선되면 1년 안에 중간 평가 받겠다고 큰 소리 뻥 쳤어요. 그랬었죠. 그 공약으로 매니페스토로 내놨었거든요. 네. 1년 후에 그냥 흐지부지가 없어버렸잖아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통령적이던 사람들이 이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짓말 정치한 것 때문에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오늘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이 약속의 정신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그저 그냥 사람이 생각만 바꿔가지고 당신이 좀 바꾸세요. 이렇게 말만 한다고 해서 될까요? 그게 이제 지키지 못할 약속이 있죠. 지키지 못할 약속이 있는데 그런 걸 저희들은 뻥치는 공약이라고. 예, 그런 건 아예 안 하셔야 되는데. 안 해야 되는데 자꾸 한단 말이죠. 우선 급하니까 하고 그다음에 내가 뭐 되면 이건 다음 생각하지. 이런 생각이 누구든지 할 수 있게 돼 있죠. 근데 그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제 참 방금 말씀하시는 것은 참 사람이 그렇게 유혹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해주면 좋죠. 네. 근데 우리 정치가 정말 한 발짝 앞서 진보하기 위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점점 나올 겁니다. 나올까요? 예, 박근혜 결국 대통령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못 지키게 되면 못 지키게 되는 데 대한 상세한 설명과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시면 좋은데 네. 그걸 생략하니까 참 문제예요. 그건 측근들이 잘못하고 있다 생각하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야당을 하시니까 이제 입대셨다 하면 이제 대통령 좀 바꿔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제대로 되려면요.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바뀌셔야 합니다. 예. 그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네. 대통령이 바뀌어서 이 국민과 대화를 해내는 네. 이게 되면은요 훨씬 다른 사회가 될 거라고 봅니다. 소통의 정치를 예.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럼 말씀이시고요.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꼭 권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장기적으로 우리가 약속의 정치를 해나가기 위해서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결국 사람이 바뀌는 수밖에 없네요. 사람이 바뀌어야죠. 근데 다행히 아이고, 비서실장이 예. 바뀌었으니까요. 네. 이병기 실장은 뭐 전 개인적으로 조금 압니다마는 네. 훌륭한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물론 정치에 개입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은 네. 인간적인 품성으로 보면은 아주 좋은 분으로 평이 나 있어요. 예. 그래서 좀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우리 정치는 앞에도 말씀하셨지만 대통령 중심제니까 정치하면 우선 대통령이 좀 잘 움직여주길, 대통령과 청와대 잘 움직여주길 기대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여당이 잘 움직여주기를 기대할 것이고, 또 야당이 잘 움직여주기를 기대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순차적으로 한번 말씀 좀 해봐 주십시오. 그럼 앞에 청와대는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에 좀 나서라, 대화의 정치 좀 나서라 이런 부탁을 하시고 싶으십니까? 대통령은 제일 먼저 그거가 돼야 한다 생각해요. 그 소통이 되면요. 네. 우선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올라갑니다. 그럼 전국이 훨씬 풀기 쉬워집니다. 그다음 문제는 별 문제가 없어요. 대통령이 소통을 시작하게 되면은 야당과 대화를 하고 야당의 얘기에 귀를 기울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별로 싸울 일이 없어집니다. 거기다 그렇다고 해서 뭐 야당이 주장하는 거 다 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물론 다 들어줄 수는 없죠. 대화를 해보면요. 철학이 다르고 이념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물론 네. 대화를 해보면은 야당이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대통령이 모르는 정보들을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대통령께 정확한 얘기가 돌아가는 것 같지만 들어가지 않은 경우는 훨씬 더 많아요.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해야 합니다. 네. 세상을 보는 눈은 사는 일이 있지만은 앞에서 보는 산과 뒤에서 보는 산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 산은 전체를 다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똑같습니다. 세상 이치라는 것은 네.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A 시각이 있고 B 시각이 있는데 결정권자는 A, B를 다 보고 네. 그러고 결정해야 제대로 된 결정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한쪽의 정보나 경도되면 한쪽만 안 보지 됩니다. 마세요. 네, 한쪽이 경도로 되면 안 되고 대통령은 특별히 야당의 얘기를 잘 들으면은 훨씬 문제를 풀기 쉬워집니다.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으시죠. 알겠습니다. 그걸 정말 권하고 싶어요. 여당은 어땠으면 좋겠습니까? 여당은요. 지금 여당이 새누리가 여당은 아니고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과거 여당을 해봤었는데. 여당은 어떤 용기를 가져야 되느냐. 네. 대통령께 직언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네. 대통령이 원하는 식의 말만 하게 되면 나라는 엉망이 됩니다. 그 직은 잘 못합니까? 못하고 있어요. 못해요? 절대로 못하는 걸 알고 있어요. 뭐가 무서우세요? 대통령이 워낙 강하시기 때문에 대통령 입맛에 맞는 얘기만 골라서 하려는 이런 작동이 본능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인사 문제 같은 것.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건 대통령이 잘못하신 부분이 인사 있어요. 문제 같은 건 뭐 청와대에서 하는 거지 뭐 여당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조언은 해야죠. 조언을 해야 합니다. 이런 분이 좋은 사람입니다. 대통령 그걸 귀 열고 다 들어야 합니다. 그건 일방적으로 정해가지고 하시오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좋은 결과가 안 나온다 봅니다. 그래서 이 여당은 용기를 가지고 대통령이 싫어하더라도 말씀을 해야 합니다. 그게 진짜 대통령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두면은 이게 계속 일이 안 풀리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잘못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 청와대와 여당과의 관계, 이걸 이제 당청 관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네. 당청 관계가 늘 정권 때마다 그러지 않았나요? 그 이제 대통령 권한이 워낙 세기 때문에 그런 권한이 건데요. 세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그게 있고 어떻게 그다음에 좀- 개인적 이 예. 대통령 품성과도 또 성격. 관련이 있다 생각합니다. 성격과 예. 관련이 있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결과로 나오는 걸 보면은 제일 안 되는 게 소통입니다. 그리고 인사가 제일 잘 안 돼요. 우리가 인사 결과를 봤지 않습니까? 네. 청문회 할 때마다 탈락자가 수두룩하게 쏟아져 나오고 이런 현상이 왜 생기느냐? 여당이 제대로 된 직언을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당청 관계를 어떻게 좀 바꾸면 좋겠습니까? 이제 당청 관계에서는요. 직원 잘 듣고 잘 직원하라는 말씀하셨는데 그 무슨 상시적으로 어떤 무슨 채널을 만든다든가 무슨 뭐 지금은 뭐 정무장관이 없는데 무슨 뭐 여러 가지 또 그런 이 창구를 만드는 것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예. 대통령께서 예. 독대를 안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하는지 독대? 모르겠습니다. 독대요. 독대를 통해서 얘기를 들으셔야 합니다. 아, 독대로요. 독대가 아니면은 미팅을 하셔도 좋습니다. 일방적으로 당신 말씀만 하실 게 아니고 말하는 사람 얘기를 다 들어보고 그 당신 말씀도 하시고 이게 회의를 자주 하고 미팅을 자주 해야 한다 생각해요. 회의를 자꾸 일방적으로 해라. 읽어만 두실 게 아니고 들어보고 아, 저 얘기가 좋구나. 현금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은 독대죠. 여러 사람하고 독대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독대가 아니면 이런 미팅을 해서 다 좋고. 대통령이 그렇게 바쁜데 이렇게 그렇게 시간 이렇게 바쁘셔도 다 그렇게 시간 쓸 수 있습니까? 뭐 그래서 대통령 잠을 잘 시간도 없습니다. 사실은. 아, 그러면 안 되죠. 엄청- 잠을 잘 자야지. 대통령이 엄청 힘들고 괴로운 자리예요. 그런 일들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힘듭니다. 저는 대통령들 쭉 지켜봤기 때문에 네. 이게 아, 알면 그 김대중 못하는 대통령이 잠도 안 주무셨나요? 힘들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 연세도 굉장히 많은.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제가 알고 있기를 임기 좀 끝날 때쯤 되면 이게 빨리 안 끝나나 이렇게만 생각하셨어요. 임기가. 아, 그랬대요? 그 대통령 자리란 그런 자리입니다. 빨리 그만두고 싶다는 얘기. 그렇죠. 대통령은 네. 창살 없는 감옥이에요. 5년간 감옥에 사신다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다 대통령들 하려고 그래요? 그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아, 정말입니다. 정말 창살 없는 감옥인데 네. 그걸 처음에는 서로 이현진부터 출마 한번 안 하십니까? 아, 저는 알기 때문에 안 합니다. 아, 그런데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미국은 연방제 대통령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에 비해서 업무가 훨씬 더 적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웬만한 일은 다 주정부에서 다 하거든요. 뭐 네. 집을 짓고 다 도로 놓고 하는 건 다 주정부 지사가 하지 대통령은 손도 못 대는 일이거든요. 교육 문제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은 거의 없죠. 예. 예.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대통령 일이 너무 많다면 그 권한을 과감하게 장관들에게 요새 책임 장관제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 책임 장관제는 그게 그렇죠. 다 책임 총리제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위임해주고 이렇게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당연하죠. 아. 지금 우리 헌법상 책임 총리제처럼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게 기능이 잘 안 되고 있죠. 안 되고 있다. 예. 책임 총리제, 책임 장관제 같은 걸 활성을 하면 예. 대통령도 훨씬 더 편해질 것이고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거고 지지율도 높아갈 거다. 원리 원칙대로 제대로 일을 한다 치면은 네. 대통령 잠잘 시간이 없습니다. 네. 근데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예, 안 되니까 그냥 하시는데 그게 근한을 대폭 떼어서 밑으로 내려보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은 또 어떻게 변해야 됩니까? 우리는 네. 정책에 대한 개발을 좀 더 열심히 정책 해야 개발을 해라. 네. 정책 개발을 그동안에 뭐 제대로 정책 해서 개발 뭐 안 했나요? 뭐 하고 있죠. 네, 열심히 네. 하고 있는데 네. 연구소 기능을 좀 더 확대시키고 그리고 정책 개발하는데 더 많은 이 투여를 해야 되고 정책으로 승부하겠다는 이 결심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근데 그동안에는 여당과의 싸우느라고 네, 네. 싸워야 될 게 당장 눈앞에 있는 싸움들이 그 있죠. 당내 강경파들이 많아서 저 위기 때마다 그 목소리가 크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런 지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강경파에 분류될 거라 생각합니다만. 강경파세요? 전 뭐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강경파가 왜 영문으로 나오느냐? 해서는 전혀 강경할 것 같지 않으신데. 아, 저는 합리주의자입니다. 근데 어쨌든 여당이 저거 틀렸다가 보이는데 네. 그냥 지적 안 하면 못 참아요? 못 참습니다. 오. 우리는 못 참습니다. 지적합니다. 네. 그래서 그 점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여당과의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 네. 특히 그거는 정책으로 승부하겠다는 결심을 해야 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우리 야당이 해야 할 일입니다. 네. 그 이제 어차피 야당은 집권당이 아니니까 네. 뭐 힘을 발휘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그런데 준비를 해야죠. 야당이 이제 주장하고 싶은 정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당과 타협을 하려고 자세를 가지면 다는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뭐 3분의 1이나 몇 분의 1은 얻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타협은 원래 예. 사실은 물론 정치에는 다 타협입니다. 예.
타협이지만은 타협의 주도권은 여당이 지어야죠. 네. 내가 타협하겠다 여당이. 네. 여당이 타협이라는 건 정책에서 양보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이제 전국을 쥐고 있는 사람이 해야 할 그 기본 여당의 자세인데 정책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것은 야당의 지혜죠. 역량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잘 해내려면은 네. 뭐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테크닉이 이제 구사가 되겠죠. 네. 근데 그건 그거고 기본적으로 정책에서 우리가 앞서가야 합니다. 네. 과거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출마하실 때는 정책적으로 성공해 나갔었거든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예. 우리도 지금 앞으로 점점 더 정책으로 먼저 얘기하고 네. 정책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사실 그게 어려운 게 정책 얘기하면 금방 카피를 해버립니다. 여당에서. 예, 예. 그래서 누가 했는지 잘 몰라요. 예, 그거 있어요. 예, 국민들이 잘 몰라가지고 그 바로 해봐야 소용이 없지 않느냐. 이런 이제 비관론에 빠질 수 있는데 그렇더라도 정책으로 승부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새정치민주연합도 정책 정당으로 변모해야 한다. 네. 근데 그동안에는 좀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네. 그거 정책 정치 안 하고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냥 싸움박질하는 거예요. 싸우기에 급급했습니다.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네. 상대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야당도 싸움박질 좀 그만하고 이게 여당이 좀 성숙했으면 좋겠어요. 여당이 성숙했으면 네. 좋겠다. 네. 싸움판으로 자꾸 끌고 가는 이런 알겠습니다. 정국은 안 들어야죠. 아니, 말씀을 너무 잘해 주시는 과정에서 시간이 벌써 다 돼버렸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설훈 의원이었습니다. 에이스 고객 이정재, 침대를 말하다. 가구는 디자인만 보고 사도 되지. 근데 침대를 그렇게 사봐라. 아침에 어떻게 되겠어.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네,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입니다. 내년 최저임금 적정 수준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1323번님께서는요. 최저생활 수준에 맞게 올려야 합니다. 물가는 자주 오르는데 지금 최저임금 받아서는 입에 풀칠도 하기 힘듭니다. 7781번님. 최저임금이 그대로라도 취직할 곳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5486번님. 네, 있는 법이나 우선들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도 수습생이라는 명분으로 최저시급 제대로 안 줍니다. 네. 오늘 휴대전화 끝자리 5540번님께 주간 경향을 그리고 2687번님께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3월 9일 월요일 강정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